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지금 검찰의 전선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벌써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말이죠. 큰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국민의당 사건이 굉장히 핫하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잊혀진 사건 같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방침을 밝혔죠. 이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뜻을 밝혀가지고 이용주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것 같아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하거나 늦어도 뭐 내주 초반 정도에는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대충 검찰이 보고 있는 구도가 얼추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 구도가 나왔다. 이 구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김프로인데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인원 변호사,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이용주 의원까지 이렇게 세 명은 불구속 기소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이제 구속 기소. 해서 아마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이유미 씨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조작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구에 의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법적인 책임은 그렇게 공명선거 추진단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묻는 것 같고요. 예. 그 나머지 윗선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아마 그냥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요.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이 정봉주 의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TV에 방영되고 여러 가지 기사 이런 거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1년 실형을 살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건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피해를 본 측면이 조금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사람이 이제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는 없다. 잘못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게 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판받는 과정에서는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이 사안은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약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그렇죠. 100만 원 형 이상이게 되면 집행유예형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아마도 불구속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는 뭐 그렇게 썩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그러니까요. 옛날같이 뭐 봐줘가지고 80만 원 이렇게 나오기에는 내용 자체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요.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져야죠. 왜냐하면 공당에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상대편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니까 이런 거는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생긴 입법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김용민이가 부디 좆가세요 이 말을 했다고 트위터에 한 줄 썼다고. 그때
1심에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 30만 원 선고유예로 끝났는데, 1심 판결 나왔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뭐 100만 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 이게 부디 좆가세요. 이 한마디 썼다고 100만 원 벌금이 나왔으니 이게 만약에 선거법이었다면은 저는 의원직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디 좆가세요보다는 훨씬 중한 범죄 아니겠어요? 훨씬 중요한 범죄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왈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제가 뭐 확인을 해보니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명은 불구속 기소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나머지 2명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다만 지금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준서 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지웠기 때문에 뭐 제보자가 없다라는 내용을 받고, 야 이거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삭제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판단을 좀 달리 했을 수도 있을 거다. 이유미 씨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서 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삭제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도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뒤늦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궁색하죠. 참 이용주 씨야 지금 엉덩이가 뜨끈뜨끈하겠습니다. 뭐 소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최고 책임자로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은 청문회에서 조윤선 의원을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뭔가 알고 있었느냐고 알았느냐고 몰랐느냐고 yes or no라고 답하라고 막 그렇게 체근한 걸로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뭐 역으로 본인이 왜 그걸 몰랐느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 라면서 체근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됐으니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이용주 의원까지 기소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요. 당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씨가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조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용주 의원 지나서 그러면 뭐 박지원 씨나 위까지는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박지원 씨의 전화기 자체를 비서관이 이제 가지고 다녔고 전화가 왔을 때 더 급한 일이었으면 저쪽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서 만나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에 대한 그 논리적인 대답을 깰 만한 물증을 발견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진술. 지금은 거의 진술밖에 없으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야 박지원 의원까지 올라가서 뭔가 수사가 가능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명확하게 엮을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발표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조직의 최고가 이제 이용주 의원이니까요. 예. 그 정도 선으로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걸로 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도 보면 뭐 맥락을 보면 그 정도. 왜냐하면 이게 윗선으로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수사를 할 것으로 만약에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 예. 수사 결과를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면은 이용주 선에서 끊을 공산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용주 그리고 김성호 아울러 김인원 이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1심 재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글쎄요 이제 이번 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뭐 이번 달 내에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예.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테니까요. 구속 기간은 뭐 최장이 6개월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뭐 늦어도 올해 내에는 어떻게든 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 사안이 간단합니까?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한 것이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 이제 본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큰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후폭풍이 굉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제보자의 경우에는 만사를 제껴두고 확인을 아주 2중 3중으로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요구했던 기자가 결국 기사를 못 썼잖아요. 기사를 못 썼다는 얘기는 확실할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가 기사를 못 쓸 정도로 확신을 할 수 없는 사안을 나서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중간에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도 오갔다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높아 보여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뭔가 뭐 변명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유가 그렇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소송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폭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거를 100% 다 동감할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할 때 지난 대선 때 일은 잊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증거 조작 사건 이걸 이쯤에서 마무리한다라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그래도 큰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이거를 가지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밝혀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옹색해 보이죠. 그리고 협치가 좀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그 차원에서는 뭐 인사말 내지는 그냥 접대 멘트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뭔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정리해라 이렇게 내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뭐 당 대표들 모인 자리니까 분위기 좋게 하는 정도로 그냥 덕담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뭐 청와대에서 꼬치꼬치 개입을 해가지고 뭐 수사의 방향을 정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알아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쯤에서 대선 때 일은 잊자라고 하셨으니 대충 봉합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증거가 더 나올 수 있어가지고 윗선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와 상관없이 아마 하려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론도 그렇고 뭐 실제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있는 그대로 빡빡하게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열심히 찾았는데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 정도 사법 처리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마 정리를 하는 분위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뭐 부여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서, 이유미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형이 무거울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제 이준서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유미 씨는 계속 이게 뭔가 본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모른 척하고 계속 지시를 한 것으로 본인은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뭔가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얘기를 더 설득력 있게 듣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유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조작을 했지만 일정 부분 지나가지고는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나를 압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걸 받아들이면 중형이 나올 테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유미 씨가 욕심에 혼자 한 거다라고 보면 안 그럴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지웠다거나 뭐 같이 이렇게 기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 중에 기사를 안 쓴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서 씨 본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무거운 형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프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 프로.
김프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날이 무척 덥고 습해서 사람이 이제 몸이 다 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는 더 몸이 상하는 것 같아요.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상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행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법정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들. 나 미쳤으니까 풀어달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재판을 속속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구인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본인이 막무가내로 그냥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니 구인장 발부됐으면은 웬만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이제 원래 취지대로 보자 그러면 또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법부의 이런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안 나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이게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언 거부를 하는 것보다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뭐가 굉장히 유리하거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재판부에게 거슬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형을 오히려 더 괘씸죄 때문에 무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는 변호인이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도 최대한 재판부를 자극하지 맙시다. 재판부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예. 라고 조언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거에 족족 다 막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발가락이 아프다는 둥, 허리가 아프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도 그거를 이제 본인이 거부해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구인장이 발부됐으면 두 사람이서 팔짱을 끼고 데리고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범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인데 예. 이걸 이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이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배째라 전략이다. 배째라 전략. 그냥 모르겠고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냥 안 나갈란다. 라는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전략상 도움이 되는 거는 전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판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도 사실 박근혜에게 이렇게 하면은 불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응해 줘야 합니다. 이런 조언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언을 하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말을 안 듣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간 그 변호인들도 그냥 재판에 참여한다. 이런 올림픽 정신 말고는 특별히 그 가치를 두는 재판이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정교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의 전략대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거면 지금의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면 그런 전략을 변호인들이 모를 것이냐?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고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는 변호인들의 나름대로의 조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거죠. 최악의 형량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을 각오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그냥 지금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이거를 유리한 무죄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좀 입증하고 싶다라는 의지보다는 모르겠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그냥 자포자기 상태이거나 배째라. 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더한 기행도 사실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그냥 뭐 발가락이 아프다, 뭐 허리가 아프다, 쩔뚝쩔뚝거리고 뭐 요 정도지만 뭐 어느 단계에 가서는 갑자기 막 뭐 호흡곤란 내지는 무슨 뭐 심한 불면증과 두통, 단식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아예 안 나가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일종의 그 투쟁입니까? 아니면은 뭐 정말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대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어떻게 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그 주변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이 원래 같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그런 걸 해왔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의 평소 습관에 따라서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성정을 미루어 봤을 때 본인이 정말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뭔가 본인도 컨트롤 못하는 이런 걸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오던 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런 것이 뭔가 연장선상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런 똘끼가 없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뭔가 어려운 사안을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잘 해박하게 꿰뚫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안이 돌아가는 거를 해안을 가지고 보고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써준 거를 읽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발달한 것 중에 하나는 동물적인 정무 감각. 정치적인 감각. 뭐 이거는 정말 본인이 뭔가 학습을 통해서 길러졌는지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촉과 그거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야, 대한민국이 그 정치 지도자의 사상과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감, 본능 이런 거 하나로 휘둘릴 수 있는 이런 정치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내용도 없는 아무 컨텐츠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본인이 그런 정무적인 감각은 동물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판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정무적인 감각으로 나를 지지하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나 때문에 응집할 수 있는 이런 수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거나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그럼 이제 복잡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나? 아니면 진짜 아파서 그런 거 아니겠나? 라는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만 생각하고 지금 그냥 본인의 본능적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냥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할 때거나 이렇게 그냥 정무적인 판단으로 뭔가가 흘러갈 수 있을 때는 나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구속된 상황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에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우에 무죄가 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그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직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몇 년형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10년 이상은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뭐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나 하던 대로 할란다. 라는 식의 약간 배째라 전략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답답할 것이다. 이게 올바른 재판 전략은 아니거든요. 이 정의를 위해서 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라 뭐 될 대로 되라. 나 몰라. 지금 이 정신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뭐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요. 전략적으로는 본인에게 득될 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문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국가안보실, 또 국정상황실, 여기저기서 지난 정부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재판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이게 예.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재판에 있어서 뭔가 특검이 이거를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거는 검찰로 이관이 돼서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은 크다. 그것도 별건이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요.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잖아요. 예. 어려운 말로 기소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넘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형사법적인 대원칙은 뭐냐면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것 이상을 넘어서서 판단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검찰 책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전에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그거를 잘 꾸며가지고 법원에 넘기는 것은 검찰 책임이에요. 오롯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빗대고 보면 지금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는데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기소가 되기 전에 검찰이 알아서 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서 그 문건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로 확보된 수첩처럼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확보하든가. 근데 기소할 때 그렇게 못했으면 기소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기소 전에 그거를 다 했어야지 기소 이후에 새로 뭔가를 수사해가지고 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증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 해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분분하게 갈려요. 법리적으로.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여러 이제 법률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문서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시기에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야 이게 증거로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검이 이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뭔가 증언을 하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이게 맞고요. 국정농단에 해당했던 거고요.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법원에 나와서는 오히려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의도였다거나 아니면 뭐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특검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굳이 그거를 증거로 새로 제출을 해서 그 새로 제출된 증거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증언을 이제 유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아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여론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 그럴 것이로 생각했는데 이게 명백한 증거들이 막 너무 쏟아져 나온다 라는 여론몰이가 형성이 되면 재판부는 증거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주변에 돌아가는 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재판정으로 가져와서 굳이 반대되는 것들을 놓고 증언이 나오고 거기를 또 반박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인 거를 새로 싸워가지고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덜 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까졌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맞았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게 맞았네. 이렇게 나왔네. 라는 거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여론 플레이가 되고 그럼 그거를 새로 제출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특검이 제출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것들은 검찰이 그대로 넘겨서 거기서 오히려 옛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를 뭉개고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갖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검찰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새로 발견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증거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올감해서 뭐 우병우가 됐든 김기춘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다른 벌건으로 중형을 때리는 게 여러모로 있어서 훨씬 낫죠. 그렇게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부담이 되도록 법리적인 해석이 나뉘는 상황에서 재판정으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막 옥신각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수사의 단초를 검찰에 넘겨주고 본인들은 그냥 여론 플레이만 적당히 하는 수준에서 재판부가 안 할 수 없게 뭐 이렇게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뭐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건을 이제 뭉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에 무리하게 엮지 않고 별건으로 수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군요. 그렇죠.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기소했던 거를 법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탄핵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새로 재판을 하는 것보다 아니 지금 거가 뭐 형량이 좀 적게 나오거나 뭐 이렇더라도 새로 수사해서 훨씬 센 형량을 추가 기소하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수사 기간이 70일 있고 지난 다음에 지금은 공소유지만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이게 공소유지만 하는 특검이 새로 사람을 불러다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공방이 나뉘거든요. 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나뉘는 상황에서 특검이 굳이 무리하게 사람을 불러다가 뭐 이게 나중에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느니 막 이런 거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이 뭐 새로 이렇게 나왔고 검찰 자체로도 충분히 수사 의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쪽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적당히 뭐 언론 플레이 정도로 활용했으면 그냥 지금 거로도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이 그 이후에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더 큰 중형을 받게 되면 그러면 뭐 그게 이제 형이 합산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 특검이나 뭐 검찰이나 정부 여당이 꽃놀이패를 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하여간 뭐 지금 특검이 따로 수사를 제기할 수는 또 없는 처지니까 공소 유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건을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지금 특검 보고 공소 유지하라. 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근데 그 수사를 할 주체가 보니까 바로 윤석열 지검장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특검 수사 연장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유죄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충분히 진술을 받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법리적으로 뭔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삼성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 뭔가 이렇게 밝혀내가지고 증거를 제출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예. 그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왜냐면 지금까지의 재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긴가민가하다. 왜냐면 삼성 이재용 재판이 가지는 의미가 나름대로 이제 정무적으로는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법리적으로 조금 공방이 있을지언정 조금 단단하게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하면 예. 제한적으로 삼성 이재용 재판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의 경우에는 추가로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걸 새로 증거로 제출해서 뭔가 판단을 받을 여지는 있는데요. 그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굳이 특검이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거나 뭐 무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검찰에 넘겨주고 검찰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게 뭐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